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직 창문 밖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밖에 대설주의보가 곳곳에 발효된 만큼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뉴욕 증시 흐름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주말 사이에 보신 분들의 우려감이 큰 아침인데요. 자, 그 이유는 여러 블랙 먼데이에 대한 우려감이 속출됐기 때문입니다. 은 가격이 30% 이상 폭락, 46년 만에 최악의 폭락세였고요. 은뿐만 아니라 금, 또 비트코인까지 이 자산 가격의 하락은 우려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자, 특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발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이번 주에 여러 아마존이나 구글, 알파벳의 실적까지 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우려감 속에 미국은 또 셧다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회의에 두 번째 재집권한 이후 두 번째 셧다운인데요. 이 부분도 불투명하고 또 이번 주에 고용보고서와 여러 지표들도 많이 봐야겠습니다. 주요한 이벤트들이 많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전략 세우시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주요 기술주들이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이었고 새 연준 의장, 아직까지 지명자로 좀 호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케빈 워시로 낙점이 됐습니다. 일단 과거의 매파적인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그 충격을 받아가는 모습들,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모두 그 충격을 흡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난해 4월 수준으로 급락하는 모습이었고 금과 은, 귀금속 랠리도 더디 흐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케빈 워시 지명 이슈를 소화하면서 외환 시장과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던 1월 30일, 지난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이날 시장 상황 자세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깊었죠. 0.9%대의 마이너스 23,460포인트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이날 6,940포인트 선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습니다. 케빈 워시가 사실 임기 초기에 매파적인 성향을 띠었던 경향이 있거든요. 과거에 연준 이사를 지냈었고 그때 당시에 초기에 매파적 성향을 띠었었고 결국에는 2차 양적 완화를 반대하면서 심지어 이사를 사임하기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 사람을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버코어 ISI에서도 지적을 했듯 워시의 지명이 약달러 트레이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결과 금과 은값이 이날 크게 밀리는 영향까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달러 가치가 97.15포인트대로 회복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11%대 급락, 그리고 은 가격이 31%대의 폭락으로 진행됐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간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 과도한 쏠림 이후에 나타나는 항복성 매도라는 진단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이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적인 셧다운에 돌입을 했습니다. 총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 이 국토안보부 예산, 그리고 이를 둘러싼 대치로 인해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지 못한 거고요. 다만 부분적인 셧다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국토안보부 예산만 빼고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과 국토안보 행정 일부만 멈춘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공보안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셧다운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월요일에 일단 하원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본회의 표결을 마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3일, 그러니까 화요일은 되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외신들의 진단입니다. 이번 주에 셧다운이 종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장기화될 것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케빈 워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년 만에 드디어 미국의 중앙은행의 의장이 전격적으로 교체가 되는 건데요. 그동안의 배경 상황을 보시면 전형적인 미국의 엘리트 출신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탠퍼드를 졸업했고 모건 스탠리 M&A의 부사장을 지냈었고 2002년도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6년 당시 연준 이사를 지낼 때 이때 바로 2차 양적 완화에 반대를 하면서 사임을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인 성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2011년부터는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운영하고 있는 패밀리 오피스죠. 듀케인에서 파트너로 지금까지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켄밀러와는 스승과 제자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켄밀러가 이번 연준 이사 지명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는 UPS 이사, 쿠팡 이사를 재직했다라는 점 한 가지 특이사항이고요. 트럼프 1기 연준의장 후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에스티로더 가문의 사위라는 점도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티로더의 상속녀의 남편인 거거든요. 에스티로더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사실 중앙은행의 의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그런데 이 사람을 마냥 매파적인 인사다라고 분류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내놨던 발언들 그리고 2025년 11월 바로 한 3달 전쯤이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했던 이 본인의 글을 보더라도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AI가 가져오게 될 엄청난 생산성 향상, 그로 인한 경쟁력 강화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는 지금보다 상당히 더 낮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지금 기준금리가 1% 이상 더 낮아야 된다라는 발언과도 정확히 얼라인을 하고 있는 대목이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잘못된 정책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불필요하게 초래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제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시장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니까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비대해진 대차 대조표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건데 regime change라는 발언을 쓰거든요.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 대차 대조표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증시를 떠받들고 있던 하나의 거대한 큰 손이 바로 연준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준의 자산을 줄이겠다라는 것은 연준에 의한 엄청난 유동성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면에서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주장한다라는 점은 호재, 다만 대차 대조표 축소를 주장한다라는 점은 악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러켄 밀러의 코멘트까지 보시면 워시를 항상 매파로 규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상황에 따라서 양쪽 모두로 움직이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그리고 팬데믹 초기에도 금리 인하를 지지한 적이 있다. 이런 멘트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을 끝으로 1월 증시가 모두 마무리가 됐으므로 월간 성과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가 워낙 좋았잖아요. 코스피가 25%나 급등을 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장이 많이 부진했다라고 느끼실 텐데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이었고요. 특히 S&P 500 지수는 1.4%대의 플러스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January Barometer, 그러니까 1월 바로미터라고 해서 제가 1월 초에 소개를 해드렸던 데이터인데 어쨌든 1월에 시장이 올랐다라는 것은 연간 증시 성과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에 증시가 상승한 경우 연간 상승 확률은 86%대로 높아지고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은 12% 정도를 기록하더라. 반면에 하락했을 때는 그게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통계적으로는 1월에 상승하는 것이 정말 유의미한 연간 성과 차이를 불러온다라는 점 우리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먼저 봤는데 한 가지 배드 뉴스도 있습니다. 바로 2월의 증시 성과는 역사적으로 그다지 좋지 못하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통상 상반기 중에는 2월의 퍼포먼스가 가장 부진하다라는 레코드를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9월에 가장 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를 이 초록색 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특히나 2월에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던 이 히스토리가 있고요. 다만 중간 선거해에는 그나마 약간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더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의 희망을 얻어볼 수 있을지 2월 한 달간 지켜보시죠. 히트맵을 열어서 이날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에서는 애플과 브로드컴 그리고 테슬라 등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애플은 기대 이상의 실적 그리고 강력한 아이폰 수요를 증명해냈습니다. 다만 메모리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의 폭 자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나 팀 쿡 애플 CEO가 메모리 부족이 향후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겠다고 경고한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바로 그 메모리, 저장 장치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에서는 대표적으로 샌디스크가 폭발적인 실적과 가이던스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7%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AI 산업의 핵심 재료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증명하는 실적이었고요. EPS가 보시다시피 6.2달러대로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랬던 반면 웨스턴 디지털은 실적 결과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놀랍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10%대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의 이날 주가 흐름도 정말 눈에 띄었거든요. 4분기 양호한 실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료 가입자 수가
61만 6천 건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41만 건 증가가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주가는 12%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2008년 이후로는 최대 1일 기준 상승 폭이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전날 10% 급락했었죠. 이후에 성장 둔화 우려감이 지속되며 이날도 약세를 띄었습니다. 메타는 10% 급등에 따른 피로감 속에서 이날 3%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한 가지 타격이 굉장히 이제 컸던 쪽이 바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되겠습니다. 구글이 프로젝트 진이라고 하는 AI 월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접속해보시면 정말 놀라운데요. 그 세상에 어떤 곳이든 내가 상상하고 있는 어떤 장면을 현실화하고 그 안에 나를 직접 투입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아바타처럼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가상세계를 만들고 그런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다 큰일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라든지 로블록스, 유니티 소프트웨어 등의 종목들이 많게는 20%대까지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주요 일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실적 시즌의 피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월요일 팔란티어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전부 다 약세장에 진입한 가운데에서 소프트웨어의 대장주인 팔란티어의 실적이 잘 나와줘야지 이 센티먼트가 조금 더 리프트업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테크 가운데에서는 수요일에 알파벳, 목요일에 아마존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MS를 통해 확인했듯이 이제는 캐펙스를 단순히 많이 쓴다라는 것에 시장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캐펙스를 많이 쓰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마진도 지키고 성장률이 잘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반응을 한다라는 점 반드시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비만 대장주인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수요일에 나란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3월과 4월 이제 파월 의장이 마지막으로 집도하게 될 FOMC 회의 두 차례 동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시가 주도하게 될 6월 회의부터는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오락가락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정까지 왔습니다. 글로벌비트 헤드라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이사를 지명했습니다. 과거 누구보다 엄격한 매파적 목소리를 냈던 워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배경에는 연준 개혁이라는 교집합이 유의미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살펴보시죠. I think he may get Democrat votes. I think he's so good that he'll probably get Democrat votes. He should. He's going to lower them. I mean, if you watch him on television, because I watch interviews and statements, I hope he's going to lower them, but he's going to have to do what he wants to do.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임기를 이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하며 역대 최고의 의장이 될 것이라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워시의 과거를 되짚어보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다르게 대표적인 매파 인물로 꼽히는데요. 그러나 최근 AI 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등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편 연준이 기후변화나 사회적 의제에 한눈을 파는 미션 크립 현상을 비판하며 작고 효율적인 연준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와 연준이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뉴 어코드, 새로운 협약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벤 버냉키 시절 양적 완화에 유일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대표 매파의 변신에 아이비들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시 의장 지명자가 데이터 의존성에서 탈피해 포워드 가이던스를 축소하고 QT를 통해 대차 대조표를 과감히 줄이는 등
정책 메커니즘을 재편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러나 JP모건은 워시 지명자가 결국 본연의 매파적 본능으로 회귀할 것이며 그에 따라 대차 대조표 축소를 강행할 경우 모기지 금리를 낮추려는 행정부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새 의장 지명과 별개로 연준 내부는 인적, 정책적 변화를 겪을 전망인데요. 가장 큰 변수는 제롬 파월 의장의 행보로 5월 임기 종료 후 이사직까지 내려놓고 사퇴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이사회 과반을 친정부 인사로 채우며 연준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대규모 위성망 발사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의 고질적 문제인 전력과 냉각 문제를 우주에서 해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신청서에 명시한 위성수는 무려 100만 개,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전체 위성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머스크 CEO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내 AI 데이터 센터를 가장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는 곳은 우주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우주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으로 구름 없는 우주 공간에서 24시간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막대한 전력을 얻을 수 있고 지상 데이터 센터처럼 엄청난 양의 냉각수나 전기를 쓰는 대신 우주의 극저온과 복사 냉각 원리를 활용해 열을 식히는 친환경 냉각 시스템을 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거대 인프라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재사용 로켓인 스타쉽을 통해 구축될 예정이며 최근 보도된 xAI와의 합병설과 맞물려 머스크표 AI 제국의 핵심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이 같은 공격적인 투자를 뒷받침할 역대급 성적표도 공개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해 약 1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80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현금 창출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그 중심에선 샌디스크가 시장의 모든 예상을 뒤엎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월가에선 $1,000 목표가가 등장했습니다. 샌디스크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61% 급증한 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당 순이익은 6.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무려 77%나 웃돌았는데요. 단순한 실적 수치보다 놀라운 것은 수익성의 질이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SSD 수요가 몰리면서 평균 판매 단가, ASP가 한 분기 만에 35% 이상 급등했고 이에 따라 매출 총이익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아이비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번스타인과 서스퀘하나는 샌디스크의 목표 주가를 기존 300에서 580달러 선에서 단숨에 $1,0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7년 예상 실적을 고려하면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시티그룹도 목표가를 기존 490달러에서 750달러로 대폭 상향했는데요.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10배 내외 멀티플을 적용한 수치로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웨드부시는 목표가를 740달러로 높였습니다. 샌디스크에 대해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0에서 1,000억 달러로 성장한 기적 같은 행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샌디스크의 목표가를 7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낸드 가격 상승세는 올해 말까지만 지속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수급 조절 가능성을 함께 경계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의 선두주자에서 최근 윤리적 논란과 고평가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30%나 빠졌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발표될 실적이 반등의 실마리가 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시험대에 섭니다.
생성형 AI 소프트웨어의 대명사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팔란티어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주가는 146.59달러, 지난해 11월 고점과 비교하면 30%가 넘는 하락세입니다. 가장 큰 악재는 미 이민세관 단속국, ICE와의 밀월 관계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입니다. 팔란티어는 약 8,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ICE의 생성형 AI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불법 체류자 식별과 추방 작전에 핵심적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ICE 계약을 둘러싼 윤리적 논란은 피셔&그래블, CSI 에이에이션, 딜로이트 등 계약을 맺은 타 기업에도 번진 가운데 팔란티어 역시도 이 영향을 피하긴 어려웠는데요. 이런 와중에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적도 실적을 앞두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무려 349배로 S&P 500 종목 중 최상위권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현지 시간 2일 실적에서 팔란티어가 성장의 질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비용 투입 대비 실제 AI 제품 세일즈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특히 팔란티어 특유의 부트캠프 세일즈 전략이 신규 고객 확보와 기존 고객 업셀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는지가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SAP와 세일즈포스 등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팔란티어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다시 주도주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